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같은 글자인데도 띄워쓰기 하나로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곳에 들어가신답니다. 넌 죽을 준비해. 난 밥을 준비할게. 너무해. 난 배추할게.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금방 떠올려도 우리말에는 참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많지요. 끝까지 들은 뒤에야 픽 웃음이 새어나온답니다. 이처럼 우리말의 언어 유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욕심 많은 주막집 여주인을 언어 유희로 골탕 먹인 어느 비단 장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갈대 자루로 갚은 돈. 황해도에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황씨라는 보찜 장수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보찜 장수는 평양에 갔다가 재물 많은 주막집 여주인 소문을 들었지요. 그 여주인은 수단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남에게는 물 한 그릇 공짜로 줄 줄 모르는 인정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흉년에 어찌 곰팡이가 나도록 돈을 쌓아두고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 이웃은 모른 척 하는고. 보찜 장수는 물건을 판 돈 50냥을 들고 중국으로 가 요동 벌판에 갈대를 잔뜩 사들였어요. 중국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보찜 장수에게 물었지요. 아니, 갈대로 뭘 하려고 그러시오? 갈대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요. 갈대로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러시오? 보찜 장수는 작두로 갈대를 새 토막으로 썰어 수백 개의 묶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묶음씩 자루에 담아 포장을 단단히 한 뒤에 자루 위에 비단 조각을 상표처럼 붙였지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 커다란 창고를 빌려서 그 자루를 가득 쌓아두고 주막집 여주인을 찾아갔답니다. 나는 비단 장수 황씨오. 중국 비단을 창고 가득 갖다 놓았는데 값이 안 맞아 아직 못 팔고 있어. 내 그 비단을 팔면 돈을 줄 터이니 며칠 묵어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아이고, 그러고 말고요. 주막집 여주인은 중국 비단 장수란 말에 돈을 두둑히 받을 수 있겠다 싶어 얼른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몰래 창고지기에게 사람을 보내었지요. 황 주사께서 비단을 창고에 가득 차게 갖다 놓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다고? 그 말을 들은 주막집 여주인은 제일 좋은 방에 황씨를 모시고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보찜 장수는 늘어지게 며칠을 잘 쉬고 나더니 주막집 여주인을 불렀어요. 내가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좀 빌려주시겠소? 아이고, 드리고 말고요. 그런데 그 후로 보찜 장수는 집에 돈을 보낸다, 일꾼을 구한다, 물건을 보낸다 하면서 돈을 자꾸 빌렸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주인은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지요. 황주사얼은 왜 비단을 안 파십니까? 내가 빌린 돈을 안 갚을까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계약서를 써주지. 자, 돈은 갈 때 자루로 주마. 갈 때 자루로요?
계약서를 본 주막집 여주인은 보찜 장수가 비단을 팔고 갈 때 자루에 돈을 가득 넣어준다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찜 장수는 상인들이 비단을 사러 오면 턱없이 비싸게 값을 불렀고 상인들은 어이없어 하며 그냥 되돌아갔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지나고 주막집 여주인의 돈도 바닥이 났어요. 보찜 장수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내 돈은 자꾸 빌려가고 상인이 와도 비단을 안 파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안달이 난 주막집 여주인은 보찜 장수에게 달려갔어요. 빌려준 돈 대신 차라리 창고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산셈 치겠어요. 그리고 주막집 여주인이 창고에 달려가서 자루를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갈대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 갈대자루지 뭐요. 내가 이 계약서에 돈은 갈대자루로 주마 했잖소. 뭐라고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오.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쌓아두나 갈대를 쌓아두고 안 쓰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 돈은 꼭 쓸 데다가 썼으니 그동안 빚진 좋은 일 한꺼번에 갚으셈 지시오. 보찜 장수가 떠나자 주막집 여주인은 갈대 자루만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산골 아이의 동무. 같이 놀 동무가 없어 아주 심심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산골의 외딴 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날만 새면 산나물 캐러 가거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곤 했지요. 달아, 울지 말고 집 안에서만 놀아라. 바깥에 나오면 호랑이가 물어간단다. 집을 나서기에 앞서 늘 이렇게 아들을 달래는 어머니였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투정을 부리곤 했지요. 싫어, 싫어. 나도 따라갈 테야. 말을 잘 들어야 착하지. 심심하단 말이야. 산골의 외딴 오막살이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답니다. 온종일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따금 하늘 높이 떠가는 흰 구름이나 떼지어 날아다니는 산새, 그리고 토끼나 노루 같은 산짐승을 동무 삼아 놀 도리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이 되어도 다리가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달아, 일 갔다 오마. 어? 어머니가 집을 나가도 보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다리에게 물었지요. 너 요즘은 심심하지 않아? 어. 어째서? 동무가 생겼거든. 동무가 누구야? 내 동무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또래 아이가 나타나 동무가 되어준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다리와 놀다가 해걸음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그 동무와 놀면 정말 재미있어. 조금도 외롭지 않아. 엄마는 마음 놓고 일하고 와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리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동무와 둘이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신바람이 난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는 다리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답니다. 믿으려니 그 말이 너무 터무니없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혼자서 잘 노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도대체 그 낯선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상도 해라. 이웃이라고는 한 집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애가 찾아올까? 엄마, 정말이야. 오늘도 엄마가 나가면 나타날 거야. 아주 좋은 애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리 말을 믿지. 어떻게? 어머니는 만일 또래 동무가 오면 실구리에서 실을 풀어 그 한 끝을 그 애의 손목에 매놓으라고 일렀어요.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머니가 나간 뒤 그날도 그 동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리는 온종일 동무와 정답게 놀았답니다. 그 동무가 돌아가려고 할 때 다리는 실구리에서 실을 풀어 얼른 그 아이의 손목에 묶어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가는 대로 실구리를 자꾸 풀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실이 풀려간 대로 따라가 보았어요. 실은 산비탈로 올라가 어느 숲속의 땅 속으로 이어졌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 땅을 파헤쳐 보았어요. 그 속에서 큰 산삼이 나타났지요. 산삼이 아이로 둔갑해 날마다 다리를 찾아와 놀다 가곤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외로운 모습은 산삼도 보기가 딱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착한 이들 모자를 돕고 싶었던 것일까요? 호랑이와 입 고운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둘 다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고 나이도 몸집도 비슷비슷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입이 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입이 고왔어요. 똑같이 키 큰 나무를 보고도 입 험한 사람은 에이, 그 나무 쓸데없이 키만 머쓱하게 컸군 하는데 입 고운 사람은 이야, 그 나무 키가 커서 시원스럽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입 험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뒷산에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어요. 어미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새끼들만 바위 아래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 하거든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새끼들이니까 조그맣고 귀여울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이 험해서 좋은 말을 못해요. 에이, 그놈의 호랑이 새끼들 흉하기도 하지. 저런 게 커서 짐승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할 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미 호랑이가 다 들었지요. 바위 뒤에서 듣고는 그만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아무리 호랑이지만 제 새끼 흉한다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있나요? 당장 눈을 부릅뜨고 쓱 나타나서는 어흥 하고 온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괘씸한 놈 어디 한번 혼나보라고 말이지요. 그 바람에 이 나무꾼은 그만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어요. 아주 기겁을 해서 지게고 뭐고 다 팽개치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뒷산에 가지를 못해요. 산에만 가면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서 눈을 부릅뜨고 어흥 소리를 질러대니 갈 수가 있나요?
아주 발을 못 붙였답니다. 할 일 없이 잎 험한 나무꾼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어요. 그러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뭐예요. 며칠 뒤에 잎 고운 나무꾼도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 새끼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어미 호랑이는 어디를 갔는지 안 보이고 새끼들만 바위 아래 양지 쪽에서 오글오글해요. 아무리 호랑이라도 새끼들이니까 조그맣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들이 잘도 노네. 크면 아주 씩씩한 호랑이가 되겠는걸. 입이 고와서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미 호랑이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바위 뒤에서 듣고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 새끼 예쁘다는데 싫을 리가 있을까요? 어미 호랑이가 당장 좋은 나무를 많이 물어다가 나무꾼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것도 놀랄까봐 아주 얌전하게 소리 하나 안 내고 슬그머니 갖다 줬지요. 나무꾼은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좀 놀랐지만 나무를 물어다 주는 걸 보고는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무를 다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등을 슬쩍 돌려대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등에 타라는 소리지요. 호랑이 등에다가 나무찜도 싣고 저도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스럽게 달려서 눈 깜짝할 새에 마당까지 가서는 턱 내려놓았어요. 호랑이 덕분에 나무 잘하고 호사까지 했지 뭐예요. 그 뒤로도 입 고운 나무꾼은 호랑이 덕을 많이 봤답니다. 뒷산에 가기만 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무를 해주고 나무를 다 하면 등에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마다 호랑이 타고 다니면서 호강하고 살았답니다. 재주 많은 7 쌍둥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7 쌍둥이가 살았답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지요. 하지만 타고난 재주는 제각각이었어요. 첫째는 천리보기 말리보기, 둘째는 진둥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지리, 다섯째는 자른둥만둥이, 여섯째는 더우니 차니, 일곱째는 깊으니 얕으니였어요. 다 한 가지씩 타고난 재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답니다.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7 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가진 돈이 좀 있었으면 재주 많은 7 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처럼 배가 고팠답니다.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봄내 여름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땅 빌린 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밭이며 논이 온통 말라버렸어요. 배가 고픈 7 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는데
사또가 사는 관아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거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꼭꼭 잠겨있는 창고 안도 다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름이 천리보기, 말리보기예요. 그날 밤 진둥만둥이와 연희 딸깍은 관아로 달려갔어요. 연희 딸깍이 먼저 창고 문을 열었답니다. 연희 딸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이라도 다 열 수 있거든요. 진둥만둥이는 어깨에 차곡차곡 쌀가마를 쌓았어요. 보통 사람은 한 가마지기도 어려운데 한 어깨에 50가마씩 모두 100가마를 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지요. 다음날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100가마나 없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사또는 온 동네에 포졸을 풀어 도둑을 잡아들이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내었구나. 해서 모두 잡아들였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때 진둥만둥이가 썩 나서서 쌀은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어요. 사또는 다음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만둥의 볼기를 치기로 했답니다. 그 다음 날 연희 딸깍과 마자도 간지리가 관아로 달려갔어요. 연희 딸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지요. 진둥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마자도 간지리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날 관아 마당에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와서 말이에요. 사또는 높은 대청 마루에 앉아 호령호령 했답니다. 여봐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거라. 마자도 간지리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어요.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만둥이인 줄만 알고 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마자도 간지리인 줄 알겠어요. 포졸들이 마자도 간지리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하나, 둘, 셋, 넷. 맞아도 간지리는 10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사또는 포졸들이 봐주느라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여봐라, 뭣들 하느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치질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지리는 끄떡도 안 할 뿐 아니라 간지러우니 더 세게 때려달라는 거예요.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지요. 안 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리라. 그날 밤에는 연희 딸깍과 같이 누가 감옥으로 뛰어갔을까요? 맞아요. 자른둥만둥이가 갔답니다. 다음날 사또 앞에 자른둥만둥이가 끌려 나왔어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만둥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글쎄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쏙 올라오질 않겠어요. 망나니는 내가 잘못 베었나? 하고 다시 한번 썩 베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얼른 새의 머리가 돋아나 벤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사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으리라. 해서 자른둥 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날 밤에도 연희 딸까기가 가서 감옥 문을 열고 자른둥 만둥이가 집으로 온 대신 더우니 찬이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관아 마당에는 커다란 기름솥이 걸렸어요. 사또가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솥에 쳐넣어라. 하고 소리쳤어요. 포졸들은 더우니 찬이를 기름솥에 넣고 계속 불을 뗐지요. 하지만 더우니 찬이는 죽기는커녕 추워 죽겠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야단인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는 기름솥에 손을 넣으려다 기절초풍했지요. 너무 뜨거워서 말이에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밥을 만들리라. 그날 밤도 연희 딸깍은 감옥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더우니 차우니가 나오고 깊으니 얕으니가 들어갔지요. 다음날 사또와 포졸들은 깊으니 얕으니를 끌고 강으로 갔답니다.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깊으니 얕으니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강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또는 더럭 의심증이 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련다. 하고는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네요. 해서 7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 곪는 일 없이 잘 살았답니다. 거지에게 복받은 임금.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답니다. 임금은 자신을 아주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침 공부인 조강은 물론 낮 공부인 주강, 밤 공부인 석강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달달달 외워야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내관을 복가댔지요. 첫 딸기 울기도 전인데 퇴청한 영의정 들라에라 죄인을 신문하자 파발을 띄우라며 안달을 부렸지요.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임금을 슬슬 피했답니다. 다들 궁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막혔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임금은 참 뿌듯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세상에서 자신처럼 완벽한 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임금 마음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지요.
하루는 내간이 웬 문서를 한아름 안고 왔어요. 오늘 들어온 것만 해도 100건이 넘사옵니다. 아이쿠야. 임금은 뻐근한 뒷목을 잡았어요. 내관이 들고 온 문서들은 다름 아닌 상소문이었지요.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억울한 사정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글이었어요. 임금은 상소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이 불만이 많다는 뜻이라고 여겼어요. 침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불만들이 왜 이리 많은가? 임금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자신은 완벽한 왕이니까 말이지요. 임금은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완벽한 왕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고 죄인이나 가두는 권위적인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왕임을 말이지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임금은 그날 밤 당장 미행을 하기로 하였어요. 임금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갔지요. 임금은 제일 먼저 다리로 갔답니다. 다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임금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생각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임금은 다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은 별 탈 없이 행복했어요. 소금독을 지고 가던 어느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수지 맞았어. 운수 대통이야. 소금 장수는 장사가 잘 되는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친구에게 자랑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떤 농부는 기분 좋게 타령을 하며 지나갔지요. 앞마당의 노적이고 뒷마당의 노적일세. 에호 에호 에호. 달 구경 가는 처녀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임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 으하하하하. 그때였어요. 다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지요. 임금은 깜짝 놀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누가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은 없고 웬 거적이 쳐져 있었어요. 가만 보니 그 거적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 거적은 거지 가족의 집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집 없는 거지들이 다리 아래에 거적을 치고 살았거든요. 다리 상판이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도 튼튼하니 없는 사람들이 거적을 치고 살기에 그나마 좋았지요. 그러나 근정전에 강령전에 자기 방만도 수십 개가 있는 궁궐에서 나고 자란 임금의 눈에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임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안에는 웬 비렁뱅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늙은이고 아이고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 가족인 듯 했답니다. 변변한 방 한 칸도 없는데 찬 흙바닥에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는 집이라 하나 싶어 임금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게다가 찬밥덩이가 덩그러니 들어있는 깨진 쪽박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거지 가족은 임금이 훔쳐보는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내가 오늘 동양 다닐 때 춘춤을 보여줄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를 외치며 동냥하는 신용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가 말한 춤이었어요. 임금이 참 한심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지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일어나 장단을 맞추었지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각설이 타령에 거지 가족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임금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가만 보니 거지들이 없이 살아도 참 행복해 보였어요. 문득 자신은 저렇게 크게 웃고 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허나 임금은 또 생각했어요. 짐이 이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겠다. 임금은 불이 나게 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지요. 날이 밝는 대로 궐박 다리 아래에 사는 거지 아버지를 궁으로 데려오라. 다음날 궁궐에서 나왔다는 웬 군사들이 움막을 찾아왔어요. 어명을 받아라. 궁에 들이라는 어명이시다. 다리 아래의 움막은 난리가 났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거지 아버지는 몸 씻으랴 옷 갈아입으랴 혼이 쏙 빠졌지요. 임금이 내렸다는 비단 옷이라는 건 어찌나 답답한지 어제 먹은 동양밥이 얹힐판이었어요. 거지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궁궐로 향했지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거지는 눈이 빙빙 돌았어요. 말로만 듣던 궁궐이란 곳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건춘문이니 영추문이니 통하는 문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근정전이니 사정전이니 이름조차 어려운 방이 끝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이었어요. 점심때가 됐다고 상을 내왔는데 매화와 국화가 새겨진 그릇에 탕평채니 구절판이니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이었지요. 거지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선뜻 손이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가족들과 나눠 먹던 흰죽 한 사발 먹으면 떨리는 속이 좀 가라앉을 듯 싶었지요. 그런데 입맛 없는 사정을 모르는 내간이 자꾸 먹으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주상께서 하사하신 음식이다. 성스러운 음식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라. 별 수 없었어요. 거지는 꾸역꾸역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 접시마다 싹싹 비웠어요.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 상을 다 비웠답니다. 난생 처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은 거지는 밤새 설사의 토악질에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음식이 나왔어요. 고기에 떡에
생선이며 탕이 어제보다 더 많이 차려졌지요. 하나라도 남기면 불충이니라. 거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쥐고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설사하고 하루 이틀 사이 거지는 볼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 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거지 생활 수십 년에 굶는 거야 이력이 났지만 많이 먹은 지금은 보릿고개 철보다 얼굴이 더 퀭했어요. 거지는 몸소리를 쳤지요. 궁궐이란 곳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주 괴로운 곳이로구나. 이런 거지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임금은 뿌듯했지요. 거지가 주는 대로 잘 먹는다 하니 임금은 덕을 더 베풀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은 음식을 내렸답니다. 맛난 음식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잤으니 이제 거지도 완벽해졌겠지. 그러나 그 시각 거지는 기어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거지는 궁궐이 정말 싫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지요. 거지는 이왕 이렇게 죽을 거 할 말이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임금 뵙기를 청했답니다. 임금 앞에 나간 거지가 말했어요. 이제 제 가족이 있는 다리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간청드리옵나이다. 임금은 거지가 그저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가겠다는 줄로만 알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궁궐이 싫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요. 그래서 한껏 느긋한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다. 네가 원한다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지. 앞으로 입을 꽉 까먹을 거리는 충분히 대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이리하여 거지는 궁궐을 떠나 그리운 다리 아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궁궐에 갔던 거지가 돌아온 뒤 다리 아래 거지들은 형편이 좋아졌지요. 임금이 내려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도록 먹었어요. 그러나 이상했어요. 거지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지요. 모여 앉아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욕심을 부리며 음식을 먹던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탈이 났어요. 이 옥색 비단은 내가 먼저 갖겠다고 했잖아. 여자들은 서로 비단을 갖겠다며 다퉜지요. 이럴 바에는 따로 삽시다. 나는 집을 지어 나가겠소. 무슨 소리야? 내가 임금에게 불려가 재산이 늘었으니 그 돈은 내 돈이지. 네가 이 다리에서 살아.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살 테니 이 다리라면 지긋지긋해. 형제들도 매일 싸웠어요. 늙은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 때문에 화병이 났지요. 거지들이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졌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소문을 들은 임금은 괘씸했지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싸움질이나 해서 자신의 공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답니다. 거지들에게 주던 쌀이며 옷감이며 고기를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다리 아래 거지집은 예전과 같아졌어요.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거리가 모자랐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움막에서는 이제 싸움이 사라졌지요. 서로 갖겠다며 다툴 물건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어요. 적당히 먹고 뛰어다니니 아플 일이 없었지요.
적은 음식도 나눠 먹으니 형제 사이도 다시 좋아졌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지요. 임금은 거지 가족이 몹시 궁금했어요. 내가 내린 복을 차버렸으니 보나마나 후회하고 있을 게야.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임금은 또다시 미행을 나섰어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움막이 있는 다리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거적 안에서는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임금은 입을 뾰족 내밀며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거지들은 사이좋게 춤을 추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것들에겐 내가 내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던가. 임금은 도대체 거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왜 궁궐보다 다리 아래에 사는 게 좋은지 몰랐지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에도 임금은 가끔 거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거지들이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궁궐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신하들은 전에 없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임금이 하루하루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외운다고 공부가 아니지. 임금은 책을 읽는 것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늘렸답니다. 일이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자 궁궐은 알게 모르게 활기가 넘쳤어요. 궁에 오면 숨이 막혀 답답하던 신하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했고 임금의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니 신하들의 오가는 말도 편해졌지요. 임금도 어느새 여유가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재미있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한 번씩 미행을 나가 다리 아래 거지 가족을 훔쳐봤답니다. 거지 가족들이 춤추고 웃으면 왠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임금은 다리를 찾았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우연히 만났지요. 임금은 그만 그 아가씨에게 반해 얼마 후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주 찾은 덕에 복을 받아도 제대로 받았지요. 모두 거지의 덕이었답니다. 붉은 목과 도조. 함경북도 경흥 읍내의 남쪽에 우리말로 붉은 못, 한자로 쓸 때는 적지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답니다. 이야기는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 도조가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도저는 젊었을 때부터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도조는 활을 어깨에 걸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들어갈 적엔 언제나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빠짐없이 토끼나 산돼지 같은 것들이 등에 잔뜩 지워져 있었지요.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짐승을 잡아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저녁밥을 먹은 즉시로 잠이 들었는데 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조에게 통사정을 하였답니다. 부탁 한 가지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소.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 아니오. 그렇소. 나는 당신 집 앞의 연못 안에 살고 있는 용이라오.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부탁이 있다는 건? 나는 처음부터 이 연못에서 살아오고 있는 터인데 난데없이
검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내 연못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놈을 당장에 쫓아낼 일이지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요? 그대로 두고 싶어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나보다 힘이 세고 보니 어찌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당신을 찾아온 게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조는 쾌히 승낙을 했어요. 염려 마시오. 나는 활을 잘 쏘니까 그놈을 당장에 활로 쏘아 죽여버리겠소. 고맙소. 그러면 당신만 믿고 돌아가겠소. 그러고는 물러가 버리더니 이내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도저는 그 풍덩 하는 소리에 잠이 깼답니다.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그러고는 이내 또 잠이 들었는데 금방 돌아갔던 그 용이 다시 나타나서 도조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니까 고맙기는 하오만 그 검은 용이란 놈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다시 온 것이오. 그 점은 걱정을 마시오. 내 화살 한 개만 맞으면 제 아무리 천하에 없는 놈이라도 단번에 죽고 말 테니까.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서 도조는 활을 집어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어린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오면서 도조를 보고 물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왜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짐승 묶고 올 새끼줄은 안 가지고 가시는지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연못가에 와보니까 벌써 용 2마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느라고 물결이 하늘로 치솟고 뒤엉켜 있는 몸이 물 위로 들려지기도 하고 물 속으로 잠기기도 했답니다. 활줄의 도전은 화살을 먹였어요. 한번 탕 하기만 하면 용 한 마리는 영락없이 죽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래도록 겨냥을 하고 있는데도 화살이 잘 나가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냥 오래 놓아두었다가 2마리가 다 기운이 빠져서 한꺼번에 죽고 말 판인데도 도조의 화살은 마냥 그대로 활줄에 먹인 채로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도조로서는 어쩌는 수가 없었답니다. 2 용이 한데 엉켜서 뒹구는 그 동작이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것이 흰 용이고 어느 것이 검은 용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활을 잘못 쏘았다가는 검은 용을 쏘다가 엉뚱하게 흰 용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엔. 도조는 혼자 소리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흰 용이 또 나타나서 도조에게 원망하듯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화를 쏘지 않았소이까? 참 미안하게 됐소그려. 그렇지만 난 나대로 사정이 있었던 거요. 무슨 사정이 있었단 말인가요? 활을 쏘기는 쏘려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보이니 차마 무작정 쏠 수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오. 둘 중에서 꼬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나고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검은 욕인 걸 모르셨군요. 이번에는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놈을 보면 꼭 쏘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번에야말로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깨고 나서도 도조는 흰 용을 생각하니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명색이 활을 잘 쏜다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청 하나쯤 들어주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도조는
다음 날도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활을 집어들고 나갔답니다. 그때도 전날과 같이 어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새끼줄을 안 가지고 가시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럴 사정이 있구나. 너는 집에 들어갈 거라. 도조는 연못을 걸어 나오면서 단단히 결심했어요. 옛말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나이의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무겁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2번이나 꿈에 찾아온 흰 용에게 꼭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그놈의 검은 용을 쏘아 죽여주려니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이었답니다. 연못에서는 또 진작부터 싸움이 붙어 사나운 물방울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았더니 과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날과 같이 두 용이 서로를 감고 물 위로 올라갔다가 물 속으로 자지러 들어갔다가 하는데 어떻게나 동작들이 빠른지 어느 것이 흰 것이고 어느 것이 검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기가 전날이나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활을 꽉 쥐고 서 있는 도저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차 있었어요. 두 용이 싸움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자기 자신이 그 2마리의 용만큼이나 힘이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도조는 이러고만 서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밤에 꿈에서 말해주던 흰 용의 말을 되새겨 보았어요. 그래 맞아. 나중에 나오는 꼬리가 그놈의 검은 용 꼬리라고 했지? 도조는 활줄에 화살을 힘주어 먹이고 있다가 먼저 나오는 꼬리의 뒤를 이어 2번째로 나오는 꼬리가 보이기 무섭게 탕 하고 활줄을 놓았어요. 그러자 핑 하고 날아갔던 화살이 뒤에 나온 그 꼬리에 가서 정통으로 꽂히는가 했더니 벼랑간에 검은 용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철썩하고 물에 도로 떨어지면서 미친 듯이 몸을 빙빙 돌았지요. 싸움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무심결에 화살을 맞아 아픔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물레처럼 연못을 빙빙 돌던 검은 용은 나중엔 그럴 힘도 없었던지 그만 입에서 뻘건 피를 줄줄 흘리면서 느리게 돌다가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그대로 죽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피는 그대로 쏟아지는 것인지 연못의 물은 갈수록 새빨개졌어요. 단 한 발의 화살에 실수가 없도록 힘을 너무 쓴 탓이었는지 도저히 팔에도 맥이 탁 풀렸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해가 지기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언제 저녁밥을 먹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피곤해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러자 또 흰 용이 꿈에 나타나 도조에게 절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도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해서 적잖이 주의를 하고서 활을 쏘았지요. 덕분에 이제부터는 전과 다름없이 마음을 놓고 연못에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진 빚을 깨끗하게 갚았으니 마음이 홀가분하구려. 흰 용은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런 큰 은혜를 입고서 뭘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천만의 말씀이시오. 내가 처음부터 무슨 보답을 받고자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이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사양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욕심이 없는 도조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당치 않은 말씀이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농사나 짓고 사냥이나 하고 사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오.
그 밖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의 자손 가운데서 이 땅의 임금이 될 분 한 사람을 점지해 주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요, 당신의 자손 때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인물이 나게 될 것이라오. 이래서 도저의 손자인 이성계가 나와 고려를 뒤엎고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랍니다.